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 딸이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방영했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봤던 드라마라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거기에 나오는 엄마가 아들 바라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드라마에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아들한테는 수박 안에 설탕까지 넣어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이쁘다 하고 딸은 뭘 해도 무시하고 싫어하는 엄마였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며 저 드라마 속 엄마가 우리 엄마랑 조금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드라마처럼 심하게 차별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엄마도 언제나 아들 바라기셨거든요. 지금이야 딸이든 아들이든 다 상관없다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했고 아들, 딸 차별이 심한 집도 많았고요. 저희 집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2살 차이가 나는데 저희 오빠는 어릴 때부터 늘 메이커 옷, 메이커 운동화를 신었어요. 근데 남자다 보니 옷도 험하게 입고 운동화도 금세 더러워지곤 했죠. 그럼 저는 그걸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물려받는 게 일상이었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새 것은 오빠 거고 헌 것은 제 것이었죠. 그래도 보통은 성별이 같으면 물려 입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는 남매인데도 오빠 옷을 거의 입으며 자랐습니다. 그것도 오빠가 함부로 입어서 해지고 구멍난 옷과 신발을요. 그걸 본 저희 고모가 한 번은 안쓰럽다고 저한테 원피스를 사주신 적도 있어요. 저희 아빠는 타 지역에서 주로 일하셔서 자주 뵐 수 없었기에 엄마와 오빠와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빠가 보내주시는 생활비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 식구 지낼 정도는 되었는데도 저희는 빠듯한 생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엄마와 제가요. 그 생활비에서 오빠에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했거든요. 오빠는 늘 용돈을 넉넉히 받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에 어릴 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동생이라 용돈도 훨씬 적고 맛있는 음식도 오빠가 먹고 나면 먹는구나. 오빠가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오빠 위주로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생각하며 커왔으니까요. 근데 좀 더 커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차별받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게 꼭 당연하지는 않다는 것을 머리 크면서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섭섭한 마음에 엄마한테 반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이쁜 옷도 입고 싶고 용돈도 오빠랑 비슷하게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화를 내셨으면 저도 큰 소리 내며 대들었을 텐데 엄마는 미안하다며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용돈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냐고 했더니 오빠는 아들이라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 된대요. 제가 딸인 게 무슨 죄도 아니건만 엄마는 아들인 오빠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뿌리 깊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되어 큰 돈을 버시게 되었어요. 그 덕에 그나마 저도 전보다는 훨씬 여유 있게 지내게 되면서부터 그 즈음에는 크게 차별받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오빠 둘 다 공부는 그저 그랬어요. 오빠는 엄마의 성화에 과목별 과외며 학원이며 부지런히 했음에도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고 저는 학원 하나만 다니고 오빠와 비슷한 성적이었죠. 저희는 각자 다른 지방의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오빠는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저 또한 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각자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오빠랑은 사이가 그저 그랬기 때문에 사는 지역이 같았지만 자주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빠네는 아들 둘을 낳아 키우고 있었고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버는 생활비로는 내 식구가 생활하기 너무 빠듯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조카 둘은 저희 엄마가 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3살, 4살 어린 남자아이 둘을 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엄마는 당연한 일인 양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오빠네도 당연하다는 듯 엄마에게 육아를 떠넘겼습니다. 새언니는 자기 일하는 게 피곤하다고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등한시했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치 엄마의 일인 양 엄마는 오빠네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며 빨래, 설거지, 청소, 요리 등 거의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본 저는 답답하고 안쓰러웠죠. 아이들 대신 돌봐주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 집안일까지 모두 해주신다뇨. 저걸 하고 있는 엄마도 답답하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연하게 시키는 오빠네 부부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싸운 적도 있죠. 오빠,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응? 뭐가?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영준이, 민준이 그렇게 돌보시고 집안일까지 하신다며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래, 알지. 근데 우리도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 알잖아. 내 얼굴 뻔한데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 너네 새언니도 나가서 일하는 상황이고. 엄마한테 나도 미안해. 미안하지만 지금 어쩌겠냐. 엄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사돈 어른은 안 되신데? 엄마가 언제까지 애들을 그렇게 보셔야 돼. 허리도 안 좋으신데. 우리 장모님은 전부터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셨어. 교회 생활하시는 거 바빠서 시간도 안 되신다 했고. 근데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셨어? 상황만 봐도 그렇잖아. 내가 우리 아연이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엄마는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엄마가 너한테 따로 얘기한 거 아니지? 당사자인 엄마는 아무 말 안 하시는데 네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아니지 않냐? 뭐가? 엄마한테 부탁했더니 엄마가 알겠다고 하신 거고 괜찮으시다고 했어. 내가 억지로 맡긴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해주신다고 했다고. 근데 왜 네가 더 난리야? 엄마가 쌍수 들고 반기며 하신 거겠어? 오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그니까 엄마가 일단 하시겠다고 한 건데 왜 네가 그러냐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너 알아서 살아. 그러다 엄마 병나시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참나. 그래, 내가 책임질게. 됐냐? 뭐 대단한 효녀 나셨네. 그렇게 오빠와는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말이 통하지도 않더군요. 오빠는 늘 그렇게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늘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몹시 뚜렷했죠. 엄마 몸이 안 좋아지든 힘들어 하시든 그런 것보다 본인 가정, 본인 힘든 게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당신 선택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어쨌든 아들 도와주시겠다고 저러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답답해도 그냥 아무 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엄마는 오빠네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는 사시던 집을 전세로 주고 아예 오빠네로 들어가 사셨어요. 그전에는 오며 가며 오빠네 집 일을 거들어 주셨다면 이제는 아예 합가하시는 거였죠. 저는 엄마가 오빠네로 들어가시는 걸 반대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슨 아들,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 모든 집안일, 육아는 아예 엄마 전담이 될 텐데 그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엄마, 지금도 힘든데 오빠 집 들어가면 더 힘들어. 합가하지 마. 그래도 어쩌니. 영준이, 민준이도 돌봐야 되는데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가서 지내는 게 더 힘들걸? 지금도 오빠 집 일을 다 해주는데 엄마 들어가면 새언니는 진짜 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니까? 엄마가 뭐 오빠한테 돈이라도 받아? 왜 그렇게 퍼주고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냐고. 그럼 어떻게 해? 너네 새언니가 그러더라. 너네 오빠가 돈을 못 벌어서 자기도 나가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아, 자기들 좋아서 결혼한 건데 그걸 왜 엄마한테 그래? 엄마가 둘이 결혼하라고 시켰어? 둘이서 알아서 할 것이지. 그걸 왜 엄마한테 전가시키냐고. 어쨌든 엄마인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 순간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한테는 참 맹목적으로 도와주려 하네. 오빠만 자식이야? 그럼 나는? 나는 산후조리도 나 알아서 했고 엄마한테 미역국 한 번 못 얻어먹었어. 나랑 윤서방이 둘이서 반차 내고 연차 써가며 아연이 키웠다고. 내가 그때 아연이 장염이라 입원해서 엄마한테 하루만이라도 안 되냐 했더니 엄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영준이 민준이 봐줘야 되는데 장염 옮으면 안 된다고 안 했어? 어떻게 나한테는 그렇게 야박하면서 오빠한테는 맨날 절절매? 같은 자식인데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도 사실 엄마에게 맺힌 게 많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맞는데요. 그건 오빠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저는 아닙니다. 제가 따지고 들자 엄마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미안해. 근데 너는 알아서 잘하니까 윤서방도 많이 도와주고. 근데 니네 오빠네는 어디 그러니? 내가 아님 그 짓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엄마, 아직도 모르겠어? 원래 자리 보고 발 뻗는 거야. 엄마가 다 해주니까 오빠나 세연이나 그런 거라고. 엄마가 못하겠다고 손 떼고 나오면 오빠 세연이가 못 살 것 같아? 아니, 다 알아서 살게 돼 있어. 그러다 엄마 병나. 손주들 봐주고 일하다가 엄마 몸 축난다고. 저는 그렇게 애쓰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고 화도 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다 퍼주면서 살아놓고 더 못해준 걸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하는 엄마. 그리고 그 모든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빠. 그 속에서 저만 속 터지고 서운하고 그랬죠. 원래 사랑 못 받은 자식이 더 부모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잘하려고 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늘 엄마를 바라봤고 안타까워했지만 엄마는 늘 오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저를 알기에 저희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마음이 어떨지 참 안쓰럽다. 장모님이 당신 말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 당신도 힘들겠지. 대신 내가 좀 더 잘할게. 당신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좀 더 편하게 마음 가지면 좋겠어. 쉽지는 않겠지만. 남편의 얘기를 들은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엉엉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바란 건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었는데 엄마는 늘 그 사랑과 관심을 오빠에게 더 많이 주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셨어요. 다만 오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저에 대한 사랑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차라리 모질게 저를 대하셨다면 저도 인연을 끊던지 방법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저에게 가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엄마를 놓지 못하고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좀 더 엄마와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타까워한들 엄마를 위해 오빠와 싸운다 한들 엄마는 변하시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엄마가 선택한 엄마의 일이니 내가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말고 나서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엄마를 뵙지도 않았습니다. 완전 인연을 끊은 것은 아니기에 가끔은 통화도 하고 엄마를 뵈러 가기도 했지만 저 또한 엄마와 거리를 두며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5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빠네 아이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저희 딸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그맘때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아, 엄만데 엄마랑 병원에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응? 왜 엄마?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니, 기침을 계속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알고 보니 엄마는 한 달 가까이 기침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빠 뇌에는 감기 아니냐고 아이들한테 옮을지 모르니 약국에 약을 사드시라고 했대요. 엄마도 약을 몇 번 사 드셨는데도 기침이 멈추지 않으니 병원에 가셨고 엑스레이를 찍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소견서를 써주더래요. 그런데 오빠와 세연이는 바쁘다며 엄마를 모시고 큰 병원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기침이 갈수록 심해지신 엄마는 2주일을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오빠는 만사 제쳐놓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괘씸했죠. 오빠는 뭐 하냐고 물어보니 요즘 낚시에 빠져 주말만 되면 낚시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아니면 가족끼리 어디 놀러 다니고요. 세연이는 카톡 프로필을 자주 바꾸는 편인데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어디 놀러 다니느라 바쁘더군요. 꽃 구경 가고 등산 가고 볼링 치러 가는 등 부지런히 여가를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저희 엄마한테 다 밀어두고 오빠나 언니나 놀러 다니기 바빴던 거죠. 다른 건 다 떠나서 엄마가 저렇게 편찮으신데 병원 예약도 하나 안 해드리고 뭐 하는 건가 싶더군요. 저는 바로 대학병원에 전화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취소한 예약건이 있어 3일 뒤에 병원 예약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월차를 내고 부랴부랴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이게도 엄마는 폐암 말기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멍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가 싶었어요. 현실 같지 않고 무슨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마저 들었거든요. 평생을 바쁘고 부지런하게 사셨던 조카 키운다고 어디 맘 놓고 여행도 잘 못 가보셨던 저희 엄마인데 그런 엄마가 폐암 말기라뇨.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암 진단을 받고도 오히려 차분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울고불고 하는 저의 손을 잡고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돌아온 저는 화가 나서 오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동혁! 제가 소리를 지르며 이름을 부르자 오빠와 세연이는 황당한 듯 저를 보더군요. 야, 박동혁? 너 왜 그래 임마? 너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아니 아가씨 무슨 말이세요? 뭔 말을 앞뒤 다 잘라먹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어쩜 그래? 사람이 어쩜 그래? 엄마가 그렇게 기침을 하는데 어떻게 병원 한 번을 안 모시고 가? 네가 사람이야? 인간이야?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엄마 보고 가시라 했어. 엄마가 애도 아니고 내가 뭐 병원을 다 따라가야 돼? 여기서 병원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그 병원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한 번을 안 모시고 갔어? 큰 병원 가보라는데도 그것도 안 했어? 자식이라면서 어쩜 그래? 아가씨,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애도 아니고 이 주변 다 하시는데 얼마든지 혼자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도 한번 엄마 모시고 가지도 않은 거예요? 어쩜 그래요? 엄마가 이 집에 어떻게 했는데? 애들 다 키워주고 집안 살림 다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쩜 둘 다 그래요? 그러면서 언니는 등산이다 여행이다 실컷 다녔죠.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너 도대체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래? 엄마 얘 왜 이래요? 너 술 마셨어? 엄마 폐암이래. 폐암 말기라고. 제가 소리 지르자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빠와 새언니 모두 벙찐 얼굴이었죠.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대학병원 갔다 왔어. 엄마 폐암 말기래. 그렇게 기침을 했다는데 어떻게 한번 신경을 안 써?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침을 했으면 무슨 일인가 했겠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오빠와 새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구무원이겠죠. 무슨 말을 하겠나요? 저는 그 앞에서 다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도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엄마, 그게 진짜예요? 정말 엄마 그래요?
오빠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되물었고 엄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새언니도 놀란 듯 정지한 채 가만 있었죠. 엄마! 엄마! 오빠는 엄마를 안고 울었어요. 새언니도 눈물을 흘렸고요. 그날 저희는 모두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곧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병원을 가실 때면 늘 제가 동행했어요. 엄마가 그토록 아프시게 되니 어릴 때 엄마에게 차별을 받았던, 엄마에게 서운함이 쌓였던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송함이 더 컸고 안타까운 마음만 남아 있었어요. 엄마와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엄마와 더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예 퇴직을 하고 엄마와 좀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퇴직을 망설일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준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버는 걸로도 우리 생활 되잖아. 당신은 그동안 늘 애써온 거 알아. 당신 원하는 대로 장모님 옆에서 돌봐드려. 아연이도 이제 알아서 생활할 수 있고 나도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중에 후회 남지 않게. 남편은 고맙게도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하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오빠와 새언니는 엄마 간병을 도울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앞두고 있어서 더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도 했고 아이들 케어하느라 어머님까지 돌볼 수는 없다고 했죠. 아이들이 어려 손이 많이 가야 될 때 엄마가 어떻게 했었는지는 다 까먹은 사람처럼 나몰라라 행동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분하고 속상한데 엄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원망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엄마 고생시키고 본인들 필요할 땐 이용해놓고 아프시게 되니 나몰라라. 참 너무들 하는구나 싶었죠. 엄마가 전부터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으셔서 다행히 돈은 크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험이 모든 비용을 다 커버해주진 못했는데 그 나머지 비용 또한 오빠는 그다지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갈 등록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였죠. 그 사실을 안 저희 남편이 부족한 엄마의 치료비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제 퇴직금도 일부 엄마의 치료비로 들어갔고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미란이 너 어렸을 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서 어쩌니.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해줄 수 있고 윤서방이 해줄 수 있으니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시간이 6개월 정도 흘렀을까요? 엄마는 살이 20kg가 넘게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져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맘때 많이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오빠와 새언니는 또 한 번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오빠에게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네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집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카페로 오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오빠는 저에게 말하더군요. 미란아, 왜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엄만 집에 계시지? 너한테 따로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 저기, 엄마 말이야. 왜? 엄마 또 상태 안 좋으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기, 엄마를 다시 엄마 집으로 가시라고 하면 안 될까 싶어서. 그 말을 듣는데 이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했습니다. 엄마를? 왜? 애들 공부하느라 바쁜데 엄마가 항암 치료 간다고 병원 가서 며칠 있다 퇴원하고 오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애들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애들도 엄마 아프신 거 보면 마음 불편해서 집중도 안 될 것 같고. 오빠는 그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혀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왜? 애들 공부하는데 엄마 아픈 게 방해가 돼? 왜? 뭐 때문에? 지금 한창 예민할 때고 중요할 때잖아. 우리는 애들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저는 누가 들으면 조카들이 공부를 엄청 잘하는 줄 알겠다 싶었습니다. 둘 다 공부도 잘 못해서 반에서 중하위권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공부한다고 엄마를 내보내겠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 이용해 먹을 거 다 해먹고 이제 와서 필요 없고 성가시니까 도로 보내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나요? 하지만 굳이 그런 말까지 해서 뭐 하겠나 싶었습니다. 하도 실망을 해서 더 실망한 마음조차 안 남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냥 참담한 기분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전세 남아서 지금 들어가시지도 못해. 그리고 된다고 해도 엄마 저렇게 아프신데 혼자 가서 사시라고 한다고? 전세 만료 다 돼가 다음 달이면 재계약인데 들어가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가겠지. 그 와중에 전세 만료까지 찾아본 오빠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꼼꼼히도 다 찾아봤네. 엄마는 아셔? 지금 이 사실을? 안 그래도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손주들한테 방해되면 안 되니까 가시겠다고 하셨어. 알겠다고 하셨다고? 진짜 어이가 없다. 도대체 엄마가 있는 게 뭐 그렇게 방해가 된다는 거야? 아무래도 너네 새언니도 불편하다고 하고. 이제 와서 불편해? 무슨 공짜 가정부 부리듯이 할 땐 언제고 이제는 불편? 전처럼 집안일 안 해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해서 냉장고 꽉꽉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해줘서 불편하대?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엄마 모셨겠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영준이, 민준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맡겨놓고 오빠랑 새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엄마는 힘들건 말건 오빠 새언니 그렇게 편하게 살다 이제 엄마 좀 돌봐드려야 되니까 이제는 나가라고? 오빠 그때 뭐라고 했어? 엄마 병나시면 책임지겠다며. 아, 엄마가 나가시겠다잖아. 네가 뭔데 난린데. 나 너한테 허락받는 거 아니야. 그냥 나가신다고 통보하는 거라고. 하면서 지가 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내 오빠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암튼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다음 달에 그렇게 하시라 할 거야. 내가 자주 찾아뵐 거니까 너도 더 이상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 저는 그때 오빠를 보며 진짜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자기 필요할 땐 엄마 하면서 아쉬운 소리에서 집에 불러들여 일하시게 하고 이제 나이 들고 병들었다고 엄마를 저렇게 내친다뇨. 사람이면 저럴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얘기하더군요. 장모님, 우리 집으로 모시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뭐? 여보, 그것도 쉬운 일 아니야. 당신도 많이 불편할 거고. 내가 불편할 게 뭐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 장모님 불편하지 않아. 편찮으신데 혼자 지내시는 건 말 안 돼. 모셔오자. 어차피 우리 집에 계셔야 당신이 병원 모시고 다니기도 편할 거고. 우리 집에 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모셔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고마워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엄마는 윤서방 보기 미안하다며 오시길 거부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여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간병을 전적으로 제가 도왔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잘 그러셨어요. 엄마가 미란이 너한테는 늘 미안하다. 아, 우리 엄마 또 그 소리네. 엄마, 뭐가 그렇게 미안해? 괜찮아. 그게 뭐라고. 내가 너 옷 하나 신발 하나 좋은 거 안 사주고. 언제적 얘기야. 난 괜찮다니까.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이쁜 딸도 좋은 거 해주고 좋은 거 먹여서 곱게 키웠어야 되는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느꼈던 서운함, 섭섭함, 그 눈물과 함께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셨고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시나 싶었습니다. 엄마 혼자서 잠깐씩 외출도 하셨거든요. 그러던 하루는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데 변호사를 좀 만나러 가야겠다고. 그런 걸 해놔야 나중에 탈이 없다고요. 저는 무슨 유언장이냐고 그런 소리 마시라고 펄쩍 뛰었지만 엄마는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엄마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엄마가 나아지실까 기대를 갖고 살던 와중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고 엄마는 정말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옆에서 엄마를 보살폈지만 엄마는 결국 더 이상 일어나시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가시기 며칠 전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유언장 쓴 거 잘 갖고 있으라고. 엄마가 해줄 게 그것뿐이라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는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는 사실 이 현실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가 싶어 많이 울지도 않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엄마가 떠나셨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났거든요. 입관 때와 화장터에서 물론 절규했지만 그리고는 또 친척들과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었죠. 이상하게도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고 현실 감각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텅 비어버린 엄마의 방을 본 순간부터 저는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는구나. 정말 돌아가셨구나. 온몸으로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끝도 없는 슬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었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이 마치 우주가 사라진 것처럼 절망적이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원망도 참 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원망이고 뭐고 그저 죄송하고 그립고 가슴 아프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너무 힘들었고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런 제 옆에서 남편과 딸아이가 많이 위로를 해주었고 제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그래도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 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맘때 오빠가 불쑥 엄마의 남은 재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살아계실 적 별로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재산에 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요. 저는 바로 엄마의 유언장을 보여주었고 오빠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갖고 계신 집을 저에게 넘기신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장남인데 왜 저한테 넘기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좀 황당했죠. 사실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골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반면 저는 받은 게 없었고요. 어릴 적부터 늘 오빠가 많은 것을 받아왔기에 엄마가 갖고 계시던 집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넘기신 거였는데 오빠는 그것 또한 자기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럴 순 없다고 난리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명백히 엄마의 의중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변호사까지 불러서 확실히 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그 집은 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오빠와 다툼도 많았고 큰 소리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을 알기에 끝까지 집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오빠와는 사이가 더 안 좋아져서 남이나 다름없게 지냈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조카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흘렀을까요? 저는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암이라는 것이었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 병원에 있다고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놀란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다인실에 간병인과 함께 있더군요. 새언니도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자기들 일이 바쁘다며 오빠 간호를 전혀 하지 않고 병원에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도 오빠가 아프니 자기가 더 벌어야 된다면서 병원에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고요. 오빠는 그렇게 쓸쓸하게 홀로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이 거의 없이 말이죠.
얼굴은 못 알아볼 정도로 초췌해져 있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심적으로 우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저는 오빠는 깨달았을까? 자기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은 할까 싶었습니다. 물론 혈육이 아프니 그런 상황을 보고 꼴 좋다 할 건 아니겠지만 엄마한테 도움받을 건 다 받고 아플 때 나 몰라라 하더니 오빠도 결국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찾아가고 며칠 되지 않아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좀 보러 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에는 남편 없이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란아. 응? 왜? 내가 참 잘못했다.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참 잘못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아프고 보니 알겠더라.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자식 새끼들이고 마누라고 없이 이렇게 혼자 있어 보니 엄마 마음을 알겠더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가 얼마나 더 사실 거라고 나는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한심해서 한숨만 나오더라. 그걸 이제 알았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오빠 그때 정말 너무했어. 엄마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평생을 오빠 바라보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오빠한테 맞춰주고 헌신하며 사신 엄마인데 오빠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 근데 지금 후회하면 뭐해. 이미 엄마는 안 계신데. 그러게 말이다. 이렇게 아파 누워있어 보니 후회가 되네. 내가 죗값을 받는 것 같아. 너한테도 참 미안하다. 그때 엄마 집을 왜 너 혼자 가지냐고 난리쳤던 거. 그거도 가만 생각해보니 오빠가 돼서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싶더라고. 네가 엄마한테 받은 거 많이 없어도 늘 엄마 옆에서 거들고 엄마 필요한 거 해주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엄마 곁을 지킨 건 내가 아니라 너였는데 그 집이 뭐라고 재산이 뭐라고 너한테 그렇게 화를 냈던 건지 오빠로서 미안하다. 오빠는 진심으로 예전 일을 반성하고 미안해했습니다. 큰 병에 걸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본 오빠는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 역시도 오빠에 대한 묵은 감정들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고맙네. 사실 그 집은 엄마가 나도 나였지만 윤서방 주고 싶어 하신 것도 있었어. 윤서방이 엄마한테 잘했거든. 맨날 일 마치고 오면 엄마 드실 것도 사오고 엄마 손잡고 산책도 같이 가고 엄마가 바다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날로 월차 내고 엄마 모시고 바다도 다녀오고 그런 거 보면서 엄마가 윤서방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러셨거든.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을 윤서방이 많이 했네. 윤서방한테도 정말 고마워. 이제 그런 말은 됐고 오빠 치료 잘 받고 얼른 일어날 생각이나 해. 엄마가 오빠 이렇게 누워있는 거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실 거야.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엄마가 더 속상하셔. 기운 내서 밥이랑 약 잘 챙겨 먹고 치료도 잘 받고 얼른 일어나. 그래, 그래야지. 고맙다. 그렇게 저는 오빠와의 앙금을 풀었습니다. 말 몇 마디로 평생의 한이 어떻게 풀리겠냐마는 저는 그래도 다 털어내는 심정이었고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이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후로 시간이 나면 이따금씩 오빠를 찾아가곤 합니다. 오빠도 많은 것이 달라졌고 또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빠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감사하죠. 저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제 유년 시절이 힘들 때도 있었고 서러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현재의 평온함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